헬리밀러 천재들. 헬리밀러는 19세기 말에 미국 뉴욕주의 요크빌에서 독일계 양친 사이에 태어났다. 이어 다인종사회 브루클린의 비인민가로 이사해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밀러의 궁핍하고 삭막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소설 음울한 봄으로 재현된다. 고교를 졸업한 헬리는 뉴욕 시립대학에 들어갔지만 불과 2개월 다닌 뒤 중퇴하고 1924년 뉴욕의 웨스턴 유니온사에 입사한다. 그러나 자유분방한 성격과 조직 생활이 맞지 않아 곧 퇴사하고 술집 운영 등 다양한 생업을 전전한다. 이 무렵 밀러는 서부와 동부를 오가며 룸프엔 생활을 하면서 알트윌 랭보에 빠져 랭보가 바람구두를 신고 현실과 비현실 세계에서 중얼거린 상징시들을 다수 애워 랭보 마냥 중얼거리고 돌아다녔다. 헬리는 브루클린 뒷골목에 살던 청소년 시절 우연히 한 쓰레기통에 박힌 낡은 갈리버 여행기 소설책을 주워 읽게 되는데 그 허황되고 에로틱한 스토리에 매료되어 그때부터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는다. 실제로 헬리는 글쓰기를 유별나게 좋아해 자유분방한 성격과 맞아떨어지는 소설을 쓰기로 작정한다. 헬리는 1922년 처녀작 소설 잘려진 날개를 완성해 출판사에 보냈지만 출판사는 함량 미달 퇴폐물이라며 출간을 거절한다. 이어 1929년에는 이 이교적인 세계를 발표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소설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이 없었다. 30대 후반인 1930년 미국에서의 미미한 작가 노릇과 노숙자나 다름없는 룸펜 생활에 질려 빈 털털이였지만 타고난 방골 정신에 보헤미안 기질을 발휘해 훌쩍 프랑스로 건너간다. 준비도 계획도 없이 무작정 파리로 온 헬리는 먹고 살기 위해 육체노동 등 밑바닥 생활을 한다. 그 와중에 파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친 다양한 체온들과 다양한 빠무들과의 다채로운 연애담을 일기 형태의 소설로 쓰게 된다.
그리고 그 글을 한 항시학지 전문 출판사에 보내는데 사장의 눈에 띄어 1934년 북해기선이라는 타이틀로 출간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북해기선은 1930년대 파리를 무대로 소설가 헨리와 그의 아내 준 그리고 이 부부를 동시에 사랑하게 된 여류 작가 아나이스가 벌이는 삼각관계 애정물로 에로티시즘에 빠져든 두 여자와 한 남자의 연애 여정을 현란한 화술로 풀어낸 소설이다. 북해기선 시놉시스 1931년 유럽의 보헤미안들이 구역구역 모여들던 파리. 문학 지망생인 아나이스 닌은 은행원인 남편 후고와 따분한 일상을 보낸다. 어느 날 파리에 거주하는 오스본 등의 다양한 문학가들과 교류하면서 삶의 활력소를 얻는다. 아나이스는 그곳에서 헨리라는 작가와 인사하게 되는데 그는 남편 휴고와 아는 사이의 미국 출신 작가로 방랑벽과 자유분방함, 풀섹스 등으로 이미 유명세를 탄 인사였다. 그러나 헨리를 직접 대하면서 아나이스는 그의 발군의 창작 영감과 활화산 같은 에너지와 무한한 자유혼에 매료된다. 이내 안개 낀 파리 뒷골목의 어두침침한 밀러의 골방 침대에서 자신의 남편 휴고가 들어닥칠지 모르는 공포감과 밀러에게 허락한 크리톨리스 공약의 동시다발적 스릴과 쾌락에 빠지면서 아나이스는 전대미문의 황홀경을 경험한다. 헨리는 기혼자로 아내 준과 결혼생활 중이었는데 경제적 파산 직전으로 궁핍하게 살고 있어 아나이스는 자신에게 사랑의 달콤함을 가르쳐준 헨리를 위해 경제적 도움을 준다. 그런데 헨리 부부와 가깝게 지내면서 아나이스는 헨리 아내 준의 야생의 아미리 같은 신비한 관능을 엿보게 된다. 그간 헨리와 이국적 헤테로섹수얼리티에 몰두했지만 차츰 아나이스는 신비한 매력을 뿜는 준에게로 한눈을 팔기 시작한다. 결국 준의 매력에 흡입되어 고가의 액세서리 등을 안기며 프로포즈해 두 여자는 레즈비언 커플로 재탄생한다. 아나이스는 헨리 부부와의 트라이앵글을 창작의 에너지와 자유로운 사랑을 구하는 노하우로 이용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짜릿한 모험이 무한 보장되지는 않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휴고에게 언제 발각될지도 몰랐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이상 세계를 추구했기에 너는 자신의 세계로 떠난다. 그때서야 악은 이해를 바탕하지 않고 돌발적으로 와해된다는 것을 아다이스는 깨달으면서 헨리와도 헤어지고 마차에 오른다. 아다이스는 차창 밖을 한참 무심히 내다보며 회왕과 성찰의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가장 강렬한 인생의 한 시기가 이제 막 지나가고 있어. 북해기사는 헨리가 9년간 파리에서 경제적, 심리적 핍박 상태로 살면서 기록한 일종의 파리 견문기이다. 작가 특유의 쉽고 자유로운 미국적 문체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숨기는 감정도 선뜻 드러내며 성과 악을 동시에 다루어 냉소적 아이러니를 자아내는 등 희극적 요소도 가미한다. 북해기선의 포르노는 지옥의 포르노와 천국의 포르노로 자유롭게 내왕하고 갖가지 섹스 테크닉, 섹스 창가가 뜬금없이 철학적인 명상으로 체인지업된다. 에로스는 동과 정이 따로 또는 같이 유형하고 이성과 감성, 관용, 냉정이 짜릿함으로 전도되고 향후 각기 자기중심적으로 유도하면서 값비싼 열매를 수확한다. 불가해하고 혼란스럽고 현학적이고 현실이 돌연 꿈이나 환상으로 바뀌고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필치는 때로는 구체적으로 때로는 상징적으로 독백, 탄식, 과장, 위악, 위선을 장식한다. 더불어 격정과 침묵, 절망과 희망, 희열과 긴장, 감성과 지성이 어지럽게 병렬, 대립, 교차하는 가운데 반전형적 저항과 파격적인 문체로 일관한다. 시루레알리즘과 리얼리즘이 조용히 소나타를 타다가 돌연 다다이즘, 아나키즘, 상징주의, 표현주의 같은 해석들이 재즈로 뒤트는가 하면 그 발정난 돌고래가 암바다 코끼리를 향해 모래 위로 펄쩍 난입하는 주소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이치도 없는 음란한 요소들을 쭉 늘어놓은 방담이 북해귀선이다. 나는 흑인간이다. 내 생각에 걸려든 건 다 쓴다.
헨리는 이런 작가 정신으로 기초적인 영문법 이외에는 다 무시하고 자기 문법을 만들어 쓴다. 훌륭하십니다. 따위 구역질나는 수사법은 나는 혐오해 쓴 적이 없다. 라면서 대화든 문법에서든 비어나 은어, 신조 등과 학술어까지 적재 적소다 싶으면 가름 없이 갖다 쓴다. 그것은 헨리가 앞선 문명의 파리에서 절감했던 사회적, 성적, 심리적 대혼동과 실상을 독자들에게 올곧게 전달하려는 그만의 독자적 문장론이다. 한편 비주류 아나키스트의 사회주의자 헨리 밀러는 노골적으로 까발려진 성으로서 미국의 자본주의 반산업 문명을 비꼬고 그의 손에 들린 성은 문명의 압제를 초국하는 수단이다. 헨리는 자유분방한 천성을 바탕으로 나눈 난교를 연상케 하는 자전적 소설을 연속 발표해 20세기 중반 문학의 자유의 물결을 일으켰다. 자유롭고 쉬운 미국적 문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숨기는 감정도 기꺼이 표출하며 성과 악을 함께 받아들임으로써 희극적 재능도 발산한다. 스탈린이 연해주 소수민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듯이 헨리는 에로스를 포르노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세월이 지나 연해주 소수인들은 연해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에로스는 포르나와의 재해를 마다하고 있으니 에로스는 포르노와의 이별을 마다하고 있으니 그것이 헨리 밀러의 응용한 계략이었다. 파리 생활의 마지막 여행지로 1939년 그리스를 방문해 인류 문화사에 큰 영향을 끼친 히랍 문명을 주의 깊게 살핀 뒤 마르시 거상을 발표한다. 1940년 파리에서 9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온 헨리 밀러는 장밋빛 십자가, 섹서스, 플렉서스, 넥서스, 사다리 아래 미소 등의 성의 소설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미국의 개방적 지식인들과 진보적 작가들과 어울린다. 1940년에서 41년 헨리는 미국 전역을 여행한 뒤 미국의 사회문화적 부조리와 실상을 날카롭게 비판한 냉방이 된 악몽을 펴내는데 기계화, 상업화된 인간으로
초래된 손실과 폐해를 심각하게 다루었다. 이후 헨리 밀러는 캘리포니아 빅서 해안에 정착한다. 이것은 그를 좋아하는 작가나 예술인, 일반인들이 모여드는 팬클럽 구실도 했는데, 거기가 비트 세대 작가나 일반인들로서 고상한 것과 저급한 것을 전부 수용하는 밀러의 철학에 동조하는 그룹이었다. 빅서에 기고하면서 섹서스, 플렉서스, 넥서스 등의 3부작과 장밋빛 십자가를 썼다. 이 장밋빛 십자가는 30년대 미국에서의 연애담인 남의 기성과 같이 60년대 미국에서의 헨리의 연애사를 나열하는데, 그 주인공 화자가 작가로 변신하는 희귀한 모습도 그린다. 북계기서는 소설류에 분류되었지만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껄끄럽다. 어떤 주제나 맥락 없이 헨리의 즉흥적 생각들을 쭉 끄적거리는데 불과하다. 종잡을 수 없는 일상과 꿈이 언밸런스로 나열되고 장황한 소요 철학을 갈파하는 등 기존의 소설적 특성들과는 거리가 멀고 줄거리조차도 없다. 이런 식의 어지러운 난전판을 두고 이것도 소설인가 하고 어느 비평가는 부정적으로 북해기선을 혹평한다. 기실 북해기선은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자서전인지 낙서인지 환영인지 분간하기 모호하다. 소설 쓰기의 전형 같은 것은 무시하고 작가 자신의 현실 체험에서 비롯된 기이한 감상이나 얼치기 또는 근엄한 사상이 두서 없이 늘어선 밀러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로테스크한 소설이다. 그 와중에 돌연 소설 쓰기의 전형 같은 교과서적 처술이 이어지기도 하는 종잡을 수 없는 남필로 일관한다. 일견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파리에서의 시말서를 헨리는 소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 성욕의 객관적 역사적 탁본이다. 탁월한 성의 기술이다. 우는 자화자찬하더니 또 체험은 예지와 창조의 근간이로다. 나는 그 고결성을 얻기 위해 내 용육을 저 천한 파리의 시궁창에 처박았노라 하고 소크라테스 잠꼬대 같은 소리를 갈파한다. 이것을 헨리 밀러 마니아들은 저 장로님 말씀이 랍비 말씀과 등가로구나 운운하면서 추정하기 시작하고
이 에로티카 소설의 위대한 작가는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탄생된다. 그나저나 밀러의 파리에서의 그로테스크한 엽색 행위들이 강력한 내적 응집력과 외적 삼투력을 발휘해 20세기 최고의 포르노 에로스 문학의 좌를 차지한다. 시간이 지나 새로운 세대들이 사회 주축으로 자리하는데 그들도 북괴기서는 주눅든 현실에서 삶을 고무시키는 마력을 품고 있으며 매너리즘에서 탈피한 새로운 서술 형식의 직관적, 혁명적 에로티카라고 찬사를 보낸다. 60년대 미국에서 팔린 미국판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은 여러 번 외설 시비를 몰고 오는데 최종심까지 재판을 벌인 결과 1964년 미 대법원은 외설적이라는 주법원의 판결을 기각해 미국은 선진 문명국으로 헨리 밀러는 세계적 에로티시즘 문학의 대문호로 자리하게 된다. 또해 프리섹스를 지지하는 동시대의 진보적 사회운동 히피즘과 맞물리면서 북해기서는 미국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헨리 밀러의 대표작 북해기선 등이 한동안 외설작품이라는 오명을 쓰고 1960년대 말까지 영국, 독일 등 다수 국가에서 출판 금지된다. 그런데 그 기간에 프랑스의 어느 약삭빠른 출판업자는 미국에서 복사본을 밀수해와 세느강변 해적판, 음란물 전문 가판에 넘기는데 급기야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 순식간에 초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업자는 돈방석에 앉는다. 한편 이 땅은 북해기선 원작을 출간한 지 무려 50여 년이 지난 80년대에 첫 번역본을 출판해 본바닥 에로티시즘을 갈망하던 밀러의 팬들을 설레게 했으나 곧 관윤의 음란물 단속에 걸려 한동안 창고 신세를 면치 못한다. 그에 앞서 일본에서는 1969년 북해기선이 출판돼 곧 초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에로스나 포르노, 프리섹스, 동성애, 퀴어 같은 문화 선진국 섹슈얼리티 용어들이 공공연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제2의 메이지유신을 맞는다. 북해기선이 음침한 굴착에 갇힌 일본 서문화를 양지로 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헨리 밀러 특유의 난해하고 적나라한 에로티시즘, 포르노그래피 소설은
당대에도 많은 작가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줬지만 소울 베울로, 노만 메일러 등의 차세대 작가들에게는 값비싼 유산으로 상속되었다. 헨리 밀러는 평생을 두고 베아트리스, 준, 제니나, 이브, 히로우코 등의 여인들과 총 8번에 걸쳐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다. 이 중 2번째 부인 준은 밀러가 애틋하게 사랑한 여인으로 그의 수채화의 모델로도 다수 등장한다. 또 마지막 부인 히로코는 일본계 재즈 피아니스트로 재즈 광인 밀러와 예술적 페이소스를 직계 공유한 작품 창작의 동업자이기도 했다. 한편 헨리의 파리에서의 파트너였고 소설 북캐기설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작가 애나이스 니는 1931년부터 있은 자신과 준 그리고 밀러의 삼각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일기 헨리와 준을 써 출판하는데 이 일기는 훗날 영화나 번역본, 연극, 해적판 등 무삭제판으로 만들어져 세계적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흥행도 대성공을 거둔다. 밀러의 연인 애나이스도 성의 소설 델타 오브 비너스와 근친상간을 다룬 소설 하우스 오브 인셋으로 이미 음란 사태를 불러일으킨 전력이 있는 유명 에로티카 라이터인데 그녀의 성에 대한 이론적, 기능적, 심리적 3차원은 1차원 시청각의 넋을 아끼기 일수인 밀러보다 하이 클래스였다. 현대에 들어서도 헨리 밀러의 북교의 기선을 두고 일산의 권위적 보수파들은 여전히 퇴폐와 음란으로 점철된 악마의 예술문학 운운하며 정근대적 잣대를 들이대 신랄히 비판한다. 반면 진보 지성인들은 전세기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에로티시즘 소설 등으로 밀러의 가감 없는 인간성 해부를 그의 독자적 문학 창조성으로 수용한다. 몇몇 국가에서 20세기 말까지 판매 금지되었던 그의 저서들도 21세기가 되자 대부분이 해제되어 자유롭게 출판, 판매된다. 헨리 밀러는 대개 젊은 천재들의 요절 전통하고는 거리가 먼 늙은 천재의 요절 아닌 요절로 회자되는데
현대의학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명언 중의 명언, 최고의 보약은 섹스다를 잘 따른 덕분에 1980년 6월 7일 캘리포니아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 향년 90살의 장수를 누리고 타계한다. 헨리 밀러는 도스 패소스, 에즈라 파운드, 조지 오웰 등과 20세기 영미문학의 대표주자로 활동하면서 대표작 북해기선과 남해기선 등의 소설을 출간하는 등 다수 작품 활동을 했다. 주요 소설 작품으로는 넥서스, 섹서스, 플렉서스, 장밋빛 십자가 등이 있다. 또 에세이로 우주적인 시각, 마음의 지혜 등이 있다. 또 로렌스 더렐에게 보낸 편지, 아나이스 닌에게 보낸 편지, 월러스 파울리에게 보낸 편지 등의 서간집도 여러 권 간행했다. 한편 헨리 밀러는 수채 화가로서 미국과 유럽 등 국제적 전시회도 여러 번 열었고, 그림을 그리면 다시 사랑하게 된다 라는 미술에서도 간행한 그림 마니아이기도 했다. 북해기선을 호상문학으로 치부하는 인격은 그 자신이 외설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웨딩 콜. 사랑이란 완전한 극이며 일치의 극이다. 에드윈 콜. 헨리 밀러는 피투성이 경쟁뿐인 현대에서 고래의 뱃속으로 도망갔다. 그는 외부를 차단 또는 외부가 그를 차단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조지 오웰. 밀러라는 천재는 전기기관차를 기다리며 삶은 오리알 한 개씩 들고 궁핍하게 산 우리를 향긋한 체리 주스를 다 마실 틈도 주지 않는 콩코드기로 유인하는 시공의 호객꾼이다. 밀러 비평문. 헨리 밀러와 사드 후자의 간격이 인류 섹슈얼리티의 간격이다. 아롤. 우리들은 사실 발명 같은 것은 주제에 없는 짓이다. 그저 선별하고 재건할 수 있을 따름 덮개를 열고 발견이나 하는 것. 지난 신비주의자의 말대로 모든 것은 이미 있다. 제자리에. 우리들은 그저 눈과 마음을 열어 기존의 것에 고분 들기만 하면 된다. 헨리 밀러. 북해기선, 머릿말, 아나이스 닌. 현실에도 우리의 취향을 되살려줄 능력 있는 소설이다.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격렬함이 넘친다. 홈 빠진 듯이 떠드는 쾌활, 격정, 흥분이 장난으로 미끄러진다.
금속을 핥고 난 다음에 남는 공허감과도 같은 초긴장감 같은 극단과 극단의 진폭이 있다. 이 작품은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마저 초월한 전율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고뇌와 성찰은 마비되고 정교한 정신적 시기에 의해 굳어버린 육체의 거친 폭로는 혈액의 흐름 속에 정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이 격렬한 외설성은 생식행위의 신비로움이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회복시키는 예지와 창조의 생동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여긴 미완의 사상과 행동의 방대한 영역이 남겨져 있다. 이전에 괴테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중심점을 구한다. 이는 틀렸다. 우리 주위에 널린 복잡한 하나의 평범한 인상, 그것으로 충분하다. 고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 듯 이 작품에는 중심점이 없다. 여기에는 의지도 없고 영웅주의나 투쟁도 없으며 흘러가는 대로의 복종이 있을 뿐이다. 이 거친 희화는 총래 소설의 정밀한 인문화보다 훨씬 더 발랄하며 생동감이 있다. 현대인은 중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전체의 환상을 만들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모두를 익사시키고 있는 허위의 문화적 진공 속에 통합되어 있다. 원시시대의 정직성은 굴욕에 졌고 패배의식은 좌절, 절망, 불모, 갈망으로 끝난다. 이 악령에서의 탈출 수단은 용기를 주는 환각이다. 1차원 권력의 산부인과 의사가 낳은 문화의 상처 자국은 곧 지워진다. 일그러진 상징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상처를 인류가 피하려고 애쓴 각고의 심리를 예술적 환상으로 전유해 치유하려는 예술가가 여기 있다. 일견 나타나는 야만스러운 리리시즘은 퇴행적 원시주의가 아니라 미주의 영역으로의 진취적 행진이라. 에어포켓, 황량한 땅, 쓰러지는 기념비, 썩어 문드러진 시체, 난동 등등 철퇴를 내리칠 때의 소리 같은 날카로운 언어들로 작가는 웅장한 벽화를 그린다. 생기를 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태에서 돌연 새 생명을 구하는 생명수가 있다. 이 세계의 비극은 세계가 졸업해서 깨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데 있다. 격렬한 몽상도 정신이 치고 상쾌함도 깨어나게 하는 것이 통 없다. 그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자의식을 체면시켜 내면에 깊숙이 내재된 인생과 예술을 우리 안에서 꺼내 현재의 경박한 모습을 감추려 노력한다. 시간 속에 보류하며 환영으로 헤매면서 우리에게는 수혈이 필요하다. 이 작품은 진정 피이며 살이다. 마시고 먹고 웃고 욕망하고 정열적으로 행동하고 호기심을 느끼는 행위는 창조의 뿌리를 배양하는 진정성이다. 이 작품은 이 시대 삭막해진 땅에서 고사해가는
세계를 몰아내는 훈풍이다. 새로운 창조의 뿌리를 소생시키기 위한 샘물이다. 헨리 밀러, 천재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